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2022년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시험 대비 3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식의 매매 거래 시간은 정규 시장의 경우 9시부터 1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참 이 문제도 참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경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2월, 3월 거쳐서 이렇게 실시되는 문제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바뀐 내용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전년도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나 문제집, 에 있는 이제 과거의 문제들,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좀 숙지를 좀 하신다면 시험을 보시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9시부터 1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거 잘못된 지문입니다. 09시 시작은 맞고요. 15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네요. 만기 환급금에서 계약기간 중도에 받은 보험금을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만기 환급금에서 그동안 납입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험 차익에 대한 개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문제죠. 익숙한 문제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네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모두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이 월납계약인 경우 매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죠.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동일한 금액이 투입이 되지만 특별계정 계약자의 계약자 보유 좌수는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매월 같은 금액이 납입이 되더라도 매월의 그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싸게 살 때도 있고 비싸게 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보유 좌수는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단 틀린 거 찾는 거네요. 뭐에 대한 틀린 겁니까? 간접금융. 간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내지는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 내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죠. 이 두 양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직접금융이죠. 중간에 금융기관이 끼어 있으면 간접금융이 되겠습니다. 간접금융에 대한 틀린 설명을 찾는 겁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이다. 맞죠?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증권회사입니다. 2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시장을 통하여 직접 자신의 책임하에 자금을 거래한다. 얘는 간접금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금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모두 부담을 한다. 금융거래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면 간접금융,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 거래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직접금융이 되겠죠. 4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간접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단기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이런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보기 자체에서 이미 정답을 많이 가르쳐 주는 부분이,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기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은 이미 약정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이니까 이 환매를 조건으로 한 채권 매매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금융상품 바로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투자회사 뮤추얼펀드죠. 설립 형태는 신탁계약이 아니라 회사죠.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죠. 신탁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투자 신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틀렸죠. 2번 특수 목적부 상품은 기능과 취급 조건이 일반 수신 상품과 틀리죠. 특별한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3번 신탁 상품은 고유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된다. 자,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불특정 금전 신탁은 운용 대상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이다. 자, 운용 대상을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은 불특정 금전 신탁이 아니라 특정 금전 신탁이 되겠죠. 예, 특정하지 않는다 하니까 불특정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기업 공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업 공개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2번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주식 발행 방식 가능합니다. 채권 발행하고 기업 공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겠죠. 4번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장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기업 공개는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자,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뭘 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까? 자, 내가 이제 주식을 샀죠. 주식을 샀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주인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이제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놓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바꿔 쓰는 겁니다. 이걸 명의 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의를 개서, 바꿔 쓰는 거죠. 이걸 써야지 그때부터 주주로서의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명의 개서가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시장의 공시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업 정보를 직접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주주 명부상의 주주. 주주 명부상의 주주라고 하면 그 회사의 소유권을 다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예, 상법에서는 이들 주주를 대상으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더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공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하고 조금 틀리죠. 2번 자본시장법상 유통시장 공시 중에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수시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급박한 거, 저 중요한 거죠.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 정기공시 항목이 아니라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 공시는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한다. 맞죠? 증권 신고서, 증권 발행할 때 제출하는 게 증권 신고서죠. 그래서 발행시장 공시에 해당이 됩니다. 4번 회사는 정관, 이사회 의사로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등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본 지점에 비치 공시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의 채권 투자. 채권 투자는 개인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상대가 정해져 있다. 상대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채권 거래는 통상 액면 금액 1만 원, 만 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채권은 워낙 종류가 많죠. 액면가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일하기 위해서 10,000원당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2번,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번, 채권의 거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액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한 환매조건부 채권 방식, RP 방식이죠. 에서는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매수자, 즉 투자자에게는 증권회사가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채권 가격에 대해 맞게 설명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 딱딱 제 교재에 여러분 세 가지 딱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채권 가격은 유통수익률에 반비례한다가 맞는 거죠. 잔존 만기가 짧아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유통수익률이 변동이 하더라도 전체 채권 가격에 미치는 변동률은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뭐 금리가 좀 변동하더라도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죠?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유통수익률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크죠. 즉 예를 들면 1%짜리가 1%를 오르면 1이 2%가 되게 되면 100% 오른 거죠. 10%짜리 채권, 표면금리 10%가 1% 올라봐야 10% 정도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거죠. 되게 채권 좋은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낮아진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 아니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도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 아니죠.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동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금융소득 중에 비과세 빼죠. 분리과세 빼죠.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뭐 1원에서부터 전부 다가 금융소득 전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맞는 것은 상식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 마이데이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1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3위원 방식, 보험료 산출하는 방식이네요. 3위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에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 위험률이니까 위험보험료를 얘기를 하겠네요. 정답은 일단 2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중도, 만기 보험금 등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우리가 저축보험료라고 합니다.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긴 한데 또 막상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혼동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6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비교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적립 방식. 자, 순보험료식이 있고 질멸식이 있죠. 이 두 가지 비교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순보험료식 하나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얼마가 들든 일체 고려하지 않고 책임준비금을 적립을 하게 되니까 많이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재원이 없죠. 많이 적립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계약의 사업비 재원에서 충당을 합니다. 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계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배당 시기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남의 돈을 땡겨왔으니까 그죠?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큽니다. 이건 다 맞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질멸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계약비를 고려합니다. 어느 정도 들 거야? 라는 것을 고려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니까 적게 적립한다는 소리입니다. 순보험료 부분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기존 계약자 입장에서는 배당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축소가 되거나 배당 시기가 다 지연이 되는 것은 이 둘 다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의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정답은 다 3번이 되겠네요. 예. 배당 시기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것 둘 다 순보험료 방식. 의 책임준비금 적립 방식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멸식에서 한번 보죠. 계약 초기 적립 규모가 비교적 적다. 제가 적다 그랬죠. 큰 것은 바로 순보험료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한번 살펴보죠.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외워두셔야 될 정도의 내용입니다. 달달달달. 자, 1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등이 대상이다. 요 대상이 되는 거 맞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도 포함이 됩니다. 2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원 이하 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를 해서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맞는 얘기네요. 자영업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못 받는 것은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확정급여형 DB형이네요. DB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확정기여형이 대상이 된다라는 점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 문제 1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입 필요성은 매번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와 주식 채권 투자 증가. 주식하고 채권 투자 증가하겠죠. 보험이 많이 들어오면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맞죠?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상품 선택권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됩니다. 3번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는 보험시장 확대로 수입 증대. 우리 설계사님들 수입 증대 되겠죠. 자격 제도도 이게 우리 이번 지금 시험 보는 것처럼 이 자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설계사님들의 전문성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정답 이미 표기가 되어 있네요.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이 증가가 됩니다. 일단 말로만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낮은 리스크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공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정금리 내지는 확정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역마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역마진 생기게 되죠. 그런 금리 리스크를 시장의 주식이나 채권 가격 변동에 대한 투자에 의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리스크를 적정 관리를 할 수 있어서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특약, 표로 딱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변동보험계약의 운용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보증 금액하고 변동보험계약의 운용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최저 보증을 해준다고 하죠? 운용실적이 떨어졌을 때, 연금 적립금이나 아니면, 기본 보험 금액이 떨어질까봐. 그죠? 최저한의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최저 보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 옵션이 생겨났기 때문에 운용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운용실적과는 상관없이 유지가 된다. 두 번째, 선택특약. 예.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는 것이 특별 계정에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죠. 3번, 기본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 수익률과 전혀 상관이 없이 추가 보험료 부담을 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떨어졌다 그래서 추가 보험료이 계속 발생이 된다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돈을 계속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전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